안녕하세요. 국제거래법 협약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약의 문제도 똑같아요. 협약이 적용되느냐, 그리고 이 협약에 따르면 계약이 성립했느냐, 그리고 매도인의 의무가 위반이 따라 매수인이 구제수단이 뭐가 있느냐, 뭐 이거 또는 뭐 이런 구제수단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반대로 매수인이 의무 위반 시 매도인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조문을 크게 또 보시면은 적용 범위와 총칙 이렇게 있죠.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뭐 7조, 8조, 뭐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해갖고 협약의 적용 여부에 관한 문제고요. 그 다음 계약의 성립이죠. 이 계약이 성립했느냐를 진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까지가 계약이 성립했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기서부터 물품 매매가 가장 많이 나오죠. 여기가 바로 일단은 이건 총칙이고요. 매도인의 의무 나오면은 매도인의 의무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근데 이 의무 위반에 따르면 매도인의 의무까지죠. 이게 다 물품 적합해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죠. 매도인이 의무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만약에 이걸 위반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매수인은 이런 식의 구제수단을 갖습니다 하는 게 바로 이 조항까지예요. 그럼 아까 매도인의 의무를 했으면 이제는 반대로 매수인의 의무가 나와줘야죠. 그래서 매수인은 이게 그 위랑 아까 그 매도인이랑 매수인이랑 틀은 진짜 똑같아서 이 앞에만 알면은 뒤에는 그냥 껌이에요. 그래서 사실 앞에가 주로 나오고 뒤에는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어쨌든 아까 매수인의 의무는 이렇고, 그리고 매수인이 의무 위반을 했을 시 매도인은 이런 구제수단을 가져요 라는 내용이고요. 이건 또 약간 총칙 같은 느낌으로 위험 이전이 나오고, 네, 이행 기전, 그 다음에 이게 다예요. 협약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협약의 적용 여부 먼저 시작할게요. 이거를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시간이 바쁘니까 얘를 빼고 외웁시다. 협약의 적용 요건. 이게 목차 첫 번째는 당연히 문제점이고, 두 번째 요건이죠. 이렇게 요건 적고, 세 번째 적용 방식, 네 번째 협약의 적용 배제, 뭐 또는 협약 배제 특약. 그 다음 마지막에 1, 2, 3, 4, 5 사안의 경우, 그리고 6 결론, 이런 식으로 목차가 흘러가겠죠. 여기서는 그냥 뭐 이거 목차 그대로 읊으시면 됩니다. 협약의 적용 요건과 적용 방식, 그리고 배제 특약 등이 문제된다 라고 적으시면 되고, 이 협약의 적용 요건에는 국제성 물품성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이 제목에 힌트가 있어요.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이거를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적용 방식으로는 이 1조를 보시면 이 가가 직접 적용이고 나가 간접 적용이에요. 이걸 다 언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간접 적용의 유보라고 해서 95조가 있어요. 얘는 그냥 95조에 따라 간접 적용의 유보도 문제된다, 이렇게 언급하시면 돼요. 이 95조 막상 가면은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95조 간접 적용의 유보 이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뭔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직접 적용이 뭐냐면 A국이랑 B국이랑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구 법을 따를 것이냐, 이 협약을 따를 수 있을 것이냐, 협약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A국도 채약국이고 B국도 채약국이라면 협약은 직접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A국은 채약국인데 B국은 채약국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채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합의예요. 합의를 했을 때 A국법으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A국이 채약국인 경우니까 간접 적용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B국이 법이 적용이 되면은 당연히 간접 적용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간접 적용의 유보는 뭐냐면 A국법에
이렇게 뭐 따라갖고 협약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국법이 간접 적용을 하기 이렇게 쟁점이 됐어요. 간접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됐어.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우리는 직접 적용만 허용하지 간접 적용인 경우에는 우린 협약 적용 안 할란다. 이렇게 하면은 협약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6조를 보시면 협약 배제 특약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목차를 정리를 하면은 협약이 적용되느냐 물으면 항상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협약의 문제점이죠, 일단. 그리고 협약의 적용 요건, 국제성, 물품성, 매매성이 있다. 그다음 세 번째 적용 방식으로는 제1조에 따라 직접 적용, 간접 적용, 그리고 유보가 있다. 이런 95조 이렇게 항상 조문을 언급해야 하더라고요. 있다 적고 그다음에 제4에 6조에 따라 협약이 배제 특약이 있다 라고만 적어주시고 사안의 경우 국제성, 물품성, 매매성, 요건 충족합니다. 다 하나씩 검토하셔야 돼요. 이거 적용되고요. 그리고 뭐 이걸 먼저 언급하시는 게 좋겠죠. 협약의 배제 특약 또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방식에 관해서는 뭐 A국법은 채약국이고 B국은 채약국이 뭐 아닌 간접적 그리고 뭐 얘네들이 협약에 따라 A국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므로 간접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론에서는 협약이 뭐 직접 적용됩니다. 또는 협약이 간접 적용됩니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써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해야 할 쟁점 같은 게 보이신다면 이 중간중간 아까 제가 조문 이렇게 쓱 봤잖아요. 이거를 한 번씩 읽으면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거를 그냥 조문을 받고 다 쓰세요. 조문 이거 다 못 쓰시면 그냥 제 구조에 따라 그냥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라도 적으시면은 못 간 점수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의 성립으로 넘어갈게요. 이 계약의 성립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잖아요. 그래서 14조가 청약이에요. 보면은 키워드가 특정, 확정, 구속, 의사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 여부, 청약의 요건, 청약은 제14조에 따라 대상이 특정해야 되고 내용이 확정돼야 되며 의사의 구속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적고요. 그리고 15조에 따라 도달주의를 택합니다. 뭐 16조는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저는 14조, 15조를 다 적어요. 청약은 이렇게 청약 이거 없이 청약 적고 14조에 따라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청약은 도달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적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사안의 경우를 바로 적어요. 사안의 경우 이거 세 가지 요건 충족했고 했으므로 이게 또 도달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11월 8일에 청약이 발생했습니다.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일단 끊고 가요. 그 다음에 승낙입니다. 승낙은요. 18조예요. 그래서 승낙은 청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18조 1항에 따라 청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승낙에 해당합니다. 18조 2항에 따라 도달주의를 택합니다. 18조 3항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한 번씩은 꼭 읽어보세요. 짧게 읽어드리면 청약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 간의 확립된 관례나 관행의 결과로 상대방의 청약자에 대한 통지 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 지급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그 행위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해서 의사실현 행위에 의한 승낙이 있습니다. 알아만 두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승낙의 요건에서 아까 동의의 의사표시, 도달시 효력 발생이라고 했잖아요. 18조 1, 2항을 언급했으면 항상 나오는 게 변경된 승낙이에요. 안 나온 적이 없어. 변경된 승낙이 뭐냐?
제19조를 항상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변경된 승낙이면 예를 들어서 A가 야 내가 너한테서 한 100개를 100만 원에 살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100개 100만 원? 너무 좀 그런데 100개에 뭐 300만 원에 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바로 변경된 승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또한 새로운 청약이 된다 라고 해서 이게 바로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변경된 승낙이라고 합니다. 왜 실질적 변경이란 말이 나왔냐면 이 항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승낙으로 안 보거든요. 이의가 없으면 변경된 승낙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실질적이고 뭐가 실질적이냐 했을 때 3항에 바로 나와요. 이 실질적 변경 대금 뭐 아까 300만 원 이렇게 바꿨죠. 대금 또는 뭐 대금 지급 뭐 그 5월 1일까지 못 주고 한 6월 5일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뭐 품질과 수량, 인도 장소 시기 이건 다 적어 주세요. 얘는 조문은 그냥 다 적으셔야 돼요. 그냥 다 적어요. 풀로. 어디 요약하지도 말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있고 이건 그냥 예시적 기준이니까 판례적 판단 필요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에 해당하면은 다 변경된 승낙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아닌 경우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조금 뭔가 수상쩍은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은 변경된 승낙에 해당하는구나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의 경우를 넣어요. 사안의 경우 변경된 승낙에 해당한다. 왜냐면 사망에 따라 이거가 바뀐 경우에 해당함으로 이거를 변경한 바 실질적 변경에 해당함으로 변경된 승낙이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게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변경된 승낙이 아까 이게 갑이했고 이게 을이했다 그러면은 을에 변경된 승낙이 있었고 갑이 이에 대해서 뭐 또 23년 뭐 1월 1일에 뭐 동의의 의사 표시를 한 바 이때 승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서면 유보는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23조 보시면 승낙이 효력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아까 1월 1일 날 의사 표시를 했고 1월 3일에 뭐 편지가 도착했다. 그러면 이때 이거는 날짜를 다 항상 써주셔야 돼요. 얘 계약 성립에 관해서는. 그래서 뭐 23년 11월 1일에 계약이 성립함. 그래서 뭐 결론으로 그런 거겠죠. 23조를 다 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안의 경우를 씁니다. 해서 계약의 성립 끝났습니다. 이게 가장 꽃이죠. 물품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이 30조를 보시면 인도하고 뭐 교부하고 뭐 소유권 이전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 이게 좀 이렇게 두 가지가 주로 나와요. 물품 인도 의무와 물품 적합 의무라고 해서 얘는 뭐 10월 1일까지 인도해야 한다. 이런 거를 인도 의무라고 하고 적합 의무는 수량, 품질, 종류, 포장. 예를 들어서 A급 상품을 보내기로 했는데 C급 상품을 보낸 경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면 하자 있는 물건이 온 경우를 물품 적합 의무가 관련된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론 또 문제점 쓰시고 그다음 두 번째 매도인 의무 해서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도 의무냐 적합 의무냐 했을 때 주로 나오는 건 사실 적합 의무예요. 그러면 협약 제35조에 따라 적합 의무를 갖는다. 적합 의무 있다. 그런 다음에 이게 35조에 대해서 다 써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다 쓰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1항은 계약에서 정한 그러니까 주관적 물품 적합성이고요. 2항이 객관적 물품 적합성이라고 해서 뭐 통상 사용 목적, 뭐 특별한 목적,
뭐 알려진 특별한 목자리겠죠. 그리고 견본 또는 모형, 뭐 포장 관련인 거, 그리고 또는 알았던 경우 서로 뭔가 이런 예견 가능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2항, 1항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매도인의 의무라고 했잖아요. 매도인 의무 위반이라고 씁니다. 맞아요. 그래서 매도인은 35조에 따라 이런 물품 적합 의무를 갖습니다. 사안의 경우 뭐 이런 거죠. 계약에서 정한 뭐 품질이 안 좋은 게 왔으므로 물품 적합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라고 적어요. 저는. 뭐 인도는 당연히 그냥 인도 시기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되겠죠. 인도 길에 안 보낸 거 33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이 36조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물품 적합성의 판단 시기라 그래서 그럼 언제 물품이 적합한지 보느냐. 이게 위험 이전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시점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 하면은 이게 판단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36조랑 66조가 있으니까 36조, 66조, 3666 이거를 그냥 조문을 다 적으세요. 다 적거나 좀 판단하실 수 있으면은 이거를 다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워서 지금 단계에서는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 이전을 잠깐 66조를 보자면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위험 이전 후에 멸실 훼손된 경우 대금 지급 의무가 있지만 만약에 이 매도인의 문제였다 이러면 대금 지급 의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36조도 읽으시면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주로 36조 문제 되면 66조도 문제 돼요. 다 적어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문제점 나왔고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나왔고 사안의 경우 위반됐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나와야 될 게 뭐냐면 매수인의 구제수단 위한 의무입니다. 이게 38, 39를 적으셔야 1.2점씩 받아가요. 그냥 다 적을 필요도 없어. 그냥 38조, 39조에 의해 매수인은 물품 검사 의무와 부적합 통제 의무가 있다. 사안의 경우 이 의무를 다 했다. 라고 반드시 언급하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나오는 게 아까 1번, 2번이었으면 이게 3번, 그리고 이게 4번이죠. 매수인의 구제수단. 이게 사실 메인 점수를 나오죠. 보통 나오는 게 계약 해지할 수 있느냐 또는 뭐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매수인은 어떤 구제 수단을 행할 수 있느냐 이러면 이걸 다 적어야 돼요. 어쨌든 이게 나오는 게요. 항상 이거 45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매수인의 구제 수단을 아까 2, 3 했으면 이게 4면은 1번 근거라고 해서 근거 45조 제1항 제 가호에 따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적고 이 74조는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외의 모든 권리 행사는 다 가호 45조 제1항 제 가호의 근거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구제수단 있음 뭐 이런 식으로 매수인은 의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 조항이에요. 이게 봐봐요.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라서 이거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1번이라는 걸 근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걸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 46조에 이행 청구권이 있거든요. 이거는 짧게만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시면 돼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46조 2항에 따라서 대체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자주 나오는 건데요. 대체물 인도 청구는 요건이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질적 계약 위반, 그리고 49조 통지, 그리고 합리적 기간 내, 이거 통지가 합리적 기간 내죠. 그래서 이게 하나, 두 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82조를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대체물의 인도 청구권을 구하는 경우 82조를 반드시 기억해라. 대체파리, 빨리 대체해라. 대체파리. 반드시 이렇게, 이게 뭐냐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물 인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보이죠? 해제하거나 대체할 청구를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이게 왜 자주 나오냐면 아까 그 82조 쟁점도 있는데, 잠시만요. 82조 쟁점도 있는데 본질적 계약 위반 쟁점도 있어서 그래요. 이게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25조입니다. 본질적 계약 위반이란 25조, 항상 나오니까 본질적 계약 위반 25조. 본질적 계약 위반이란 다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실질적 박탈 정도의 손실, 그리고 예견 가능성이 키워드니까 이거 두 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조 사망은 그냥 뭐 수선 청구권이고요. 부가기간 지정권, 그리고 이거는 잠시 뒤에 얘기하고, 이게 대금 감액권도 생각보다 좀 나와요. 뭐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게 아마 12회 육모 때 나왔던 거라서 네,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꽃이죠. 항상 매수인의 구제 수단은 이런 잔잔바리 것들 외에 가장 크게 나오는 게 계약 해제할 수 있니?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니? 이거거든요. 해제, 손배. 그 중에 해제가 49조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중에서 따로 빼놨어요. 근거 규정 먼저, 아까 보통 계약 해제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나오는 게 근거, 아까 뭐였죠? 45조 1항 가호입니다. 이걸 먼저, 이거에 따라서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적고, 그 다음에 2번, 이게 저 요건이죠. 요건은 여기 보시면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 위반으로 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조로 넘어가는 겁니다. 한편 이게 26조로도 적혀 있는데요. 26조도 항상 주로 많이들 빼먹어요. 이거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해서 통지가 있었는지까지 사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제권의 상실은 아까 약간 이 반환 불가능 시 대체물 인도 청구 불가능이랑 같은 조문이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특칙으로는 51조, 72조가 있다. 73조도 있다. 그리고 계약 해제로는 81, 80, 4, 이런 식으로 있다. 해갖고 이거는 진짜 조문을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계약 해제 관련해서는 45조 1항 가호, 그리고 49조가 문제되며 25조, 26조가 문제되고, 그리고 82조도 문제되고, 51, 그리고 72, 73, 그리고 81, 84, 이게 모두가 관련되어 있구나. 조문 숫자로 외우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가면은 이 51조는 일부 부적합인데요. 이게 100개 중에 30개가 문제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족도는 부적합한 부분만 취소 계약 해제인데, 본질적 계약 위반, 아까 25조였죠. 이로 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51조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71, 72, 73인데 그 중에서 72는 이행기 전 계약 해제권으로, 이게 보면은 이행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의무이행 정지권이라고 해서 이행기 이전에 너 잠깐 하지 말아봐, 스탑해봐, 이런 권리고, 이건 계약 해제권이죠. 이행기 이전에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은 해제할 수 있다. 합리적 통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안 하겠다고 선언했으면 통지는 안 해도 된다, 이거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73조죠. 아까 100개 중에 30개가 잘못된 경우가 51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1차 인도, 2차 인도, 3차 인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개 하다 보면은 뭐 100개, 100개, 100개씩 보낼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100개, 100개, 100개 보낸 것 중에서 이 1차 인도가 잘못된 경우 이런 거를 바로 아니지 주로 많이 나오는 게 2차 인도가 잘못된 경우 이거를 73조가 적용된다. 그래서 51조랑 73조를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73조를 보시면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그 분할 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되는 경우 분할 부분에 관하여 해제할 수 있다 해서 이 2차 인도 관해서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고요.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되는 경우. 근데 이 항 보시면 장래의 분할 부분에 대한 본질적 계약 위반의 발생을 추단할 수 있는데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 장래를 향하여 해제할 수 있다. 얘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추단 근거 추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거고요. 이거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경우 얘도 해제할 수 있고 얘도 해제할 수 있다. 그 즉 전체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호 그래서 키워드가 충분한 근거 발생 추단 충분 근거고 얘는 상호 의존 관계가 키워드입니다. 81조도 보시면 그냥 이 해제 효력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해제 효력 관련해서 뭐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뭐 의행 의무가 면제된다, 뭐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자랑 수익도 반환해야 된다. 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가겠습니다. 얘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 가호가 아니라 이번엔 나호에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아까 그 나로 여기 나로 들어가는 거죠. 그 범위는 74조예요. 손해배상 딱 하면은 74, 75, 76, 76 그 다음에 79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돼요. 74조는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이에요. 그래서 완전 배상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이래서 완전 배상해야 되고 근데 예견 가능성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거는 그냥 다 적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75조는 대체 거래한 거예요. 얘 A한테 사기로 했는데 얘가 뭐 인도를 너무 안 해갖고 그냥 결국엔 어쩔 수 없이 B 업체한테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대체 거래입니다. 이럴 때는 차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76조는 시가입니다. 시가가 있는 경우 보통 이거에는 시가가 뭐 5억인데 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76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구나를 알면 됩니다. 이거는 다 이 74조랑 중복으로 다 배상받을 수 있는 어쨌든 중복은 아니고 어쨌든 같이 다뤄야 되는 문제라서 대체거래랑 시가라고 해서 75, 76만 적는 게 아니라 75가 문제되면 74, 75 또는 76이 문제되면 74, 76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79조 면책인데요. 면책 사유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통제 불가능성, 예측 불가능성 말고 회피 불가능성을 할까요? 통제 불가능성, 회피 불가능성, 예견 불가능성, 인과관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의 경우 면책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사항의 통지 요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제3자의 불이행이 뭐냐면 좀 그냥 독립적인 이행보조자에 한정한다 라고 돼 있어서 납품업체는 제3자가 아니고 운송인, 하청업체가 바로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질적 계약 위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의무이행 전지권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와 있고 이게 아까 제가 구조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왔으면은 이제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매수인의 의무로는 간단하게 대금 지급 의무와 인도 수령 의무가 있어요. 이게 5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주로 나오는 게 신용장 개설 의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게 54조에 근거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의무가 문제가 됐다 하면은 53, 54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그리고 똑같이 45조처럼 61조도 근거 조항이니까 이렇게 뭐 이게 가호의 근거 규정이 있고 이거 74, 75, 76, 77 이건 아까 손해배상 똑같죠. 이 62, 65 이런 것도 다 아까 봤던 내용들이랑 똑같고 64가 바로 계약 해제권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다 비슷하니까 앞에 거에서 연장선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약 정리 끝났습니다. 화이팅 하세요.